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고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부터 취임 2년차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한국과의 우호 친선관계 증진을 위해서 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각 나라의 인사들을 접견했죠. 정부 간 교류 못지않게 민간 외교 관의 역할이 참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외무관을 거쳐서 이인재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셨으면서 한나라당 중앙단 부대변인과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18대 대선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특보단 대외 협력특보 등을 지낸 고려대학교 박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내세울 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렸을 때 충청도의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연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소박한 삶을 살아오다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게 됐고 또 그 공부한 것을 현실사회에 좀 접목시키기 위해서 공직생활 하다가 또 현실 정치에도 참여해보고 또 다시 대학의 강단에 돌아가서 그러한 경험을 우리 후학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현실 문제, 우리 사회 문제, 또 남북 통일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지식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대우 박사님께서는 영국 헐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과 박사하시면서 또 외교통상부 외무관을 거치시면서 이인재 의원 보좌관, 국회 보좌관으로 또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네네. 정치 경험이 매우 풍부하신데요. 네. 어렸을 적부터 꿈꿔오신 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각자의 어떤 품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누구나 각자의 꿈을 가졌을 겁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아주 어린 시절에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크면서 내가 크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 그때는 일꾼이라는 생각,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정치인이군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자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연마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줄곧 삶을 전개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박태우 박사님께서는 2000년도에 이인재 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 보좌관으로 돌연 정치에 입문하셨는데요. 이런 안정된 직장인 외교통상부 외무관을 돌연 그만두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영국에서 제가 영국 헐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기국에서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다시 이제 정부의 특채가 돼서 평생에 이제 외교관으로 평생에 보장된 외교통상부를 제가 떠나려고 결심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한국 정치의 거목이신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총망을 받았던 이인재라는 한국 정치인에 대한 저희 믿음과 그분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저의 꾸준한 그 탐구가 당시 저도 그 큰 흐름에 합류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한번 큰 꿈을 한번 펼쳐보자 이런 생각으로 남들은 쉽게 결단을 못 내리던 것을 저는 네. 과감하게 고민 이틀 만에 사직서를 쓰고 국회에 이인재 의원 보좌관으로 입성해서 한국 정치를 몸소 겪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확고한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 당시 제가 보니까 30대 중후반으로 기억됩니다. 벌써 14년 전 일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30대 중후반이라는 나이로 대한민국의 권력과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젊은 나이로 활동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당시도 IMF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가 홍역을 앓고 정보 사회로 진입하는 이러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받쳐두지 못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시간에 새로운 정치, 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젊은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가에 이바지할까 이런 고민으로 그 당시 그 모시던 분을 보좌하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음모양을 다 보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네,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인재 의원 보좌관 시절에 그런 정치 경험이 지금의 박태우 교수님, 박사님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 시절 얘기를 잠깐 해주실까요? 그 시절은 그렇습니다. 한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업무 영역이 뭐 이렇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발탁돼서 국회 보좌관으로 갈 때 국제적인 경험과 또 국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정책 능력 이런 거를 좀 도와달라고 특별히 발탁돼서 갔습니다마는 그 대통령 후보를 모시면서 한 활동들은 비단 뭐 이러한 국제적인 의전 행사, 해외 순방, 또 정책적인 검증, 또 여론 수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또 밑바닥의 민심, 또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한 분석까지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토론하고 또 그 밑바탕에서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가가야지 과연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한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의 이런 정치 경력들이 지금의 박태우 교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학자는 이론적으로는 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34살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책밖에 보질 못했죠. 34살까지 공부만 했어요. 예? 밤낮으로 책 읽고 또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도 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렇게 접목이 안 되고 현실 속에서 꽃 피우지 못하면은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살까지 준비하고 익힌 그런 이론들을 현실 정치를 하면서 보고 느끼면서 접목해보고 또 현실과 이론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이상론과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지금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죠. 지금의 새누리당이고요.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시절의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는 그 대통령 선거 시절에 제가 그 한나라당 중앙선대의 상근 부대변인도 하고 그 이외에도 부대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면서 논평을 제가 꽤 많이 썼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시절에 제가 쓴 논평 횟수가 다른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아마 한 1년 쓴 것보다 더 많이 치열하게 그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쓰면서 왜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지 이 나라가 잘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때로는 항의도 많이 받고 정치인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반대 의견이 있기 마련이니까 민주주의는 또 다양성을 먹고 사는 거지만 때로는 저희 그런 강한 주장과 논리가 상대 진영에 의해서 또 반박당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도 겪은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어차피 갈등을 푸는 것이고 갈등 속에서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대변인 시절에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중요한 그런 추억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역임하셨는데요. K-워터, K-워터의 현황과 그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물산업은 향후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입니다. 화석 연료를 주로 이렇게 다루던 기존의 이제 다른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4대 공기업이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공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물산업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부가가치 창출이 크고 가장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그 기능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물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또 공기업으로서 앞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이익 창출, 부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기업이 더 거듭나고 더 그 기능과 역할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자원공사는 지금도까지도 큰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서 정부의 큰 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하고 앞으로 우리 세계 시장에서 물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전에 한국정치학회 상임대외협력이사 특임이사 등을 지내셨는데요. 네네. 예, 어떠한 학회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한국정치학회는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정치학회에 종사하는 회원이 거의 2,000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학자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학자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제반 활동들을 같이 상의하고 조직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학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학문 증진 활동에 대해서 같이 회원들과 토론하고 그걸 집행하는 그런 이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치학회의 기능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도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론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제도권 정치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치 발전에 대해서 큰 비전과 그림을 주는 그런 중요한 학회이기 때문에 그 역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면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논했던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학회 많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고 또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상임대외협력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역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학회에 보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대외협력이라는 것은 학회 활동 중에서도 주로 이제 대외 활동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학회보를 낼 때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밖에 여러 학회들과의 교류를 하든지 또 해외 주요 학회들과의 교류 활동, 학문 증진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회의 내실과 대외 역량을 다지는 그런 직책입니다. 네, 그 관련한 에피소드도 참 궁금한데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학회 활동하면서 너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지금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대외협력이사 할 때 전직 총리들 인터뷰하는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 같이 아마 이용구 전 총리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에서 학자 출신으로서 성공한 그 이용구 전 총리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뭐 이런 분이신데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인생관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들으면서 참 인생이라는 거는 저렇게 노력하고 부단히 추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바탕에서 언젠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강한 인생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구 전 총리하고 대담한 기록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네요. 네. 네, 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맡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글쎄요, 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현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간절한 현안이 무엇인가. 또 국민의 여론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전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그 비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국민의 그런 바람과 접목시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성찰, 고민 그리고 그걸 정책 결정 과정에 투입시켜서 정부와 협력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고 그걸 국민에게 홍보해서 다 같이 실천하는 이런 하나의 큰 그룹 중에 하나의 조그만 역할을 하는 소중한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교수님의 이력들을 살펴보면 18대 대선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특보단 대외협력특보와 네네. 중앙유세지원단 부단장 시절이 있으시네요. 네네. 예, 이 경험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중도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아무래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이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그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벌써 2012년도 12월 대선 때 그 야당의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그 여론 지지치율이 마지막 한 달에는 거의 뭐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했어요. 상당히 그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선거 일주일 전에는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거는 각 언론사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긴박감에서 그 선거를 치렀는데 특히 그 유세지원단 중앙유세지원단 부단장을 하면서 유세 차량을 제가 좀 많이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그 추운 겨울날 그래도 그 많은 시민들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만지게 유세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 지지를 하고 또 열심히 민주주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망에 있구나 이런 국민들이 있는 한 이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한 기억이 새롭네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 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현재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글을 기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바로 어제 그 대전의 한남대학교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16번째 저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통일된 한반도를 항해한다. 이 어제 출판 기념회를 해서 어제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오셔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책을 보면은 여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많이 써놨습니다. 여기 뭐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나온 글도 많이 놓았고 그런 책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질문을 하시니까 네. 여기 저 109쪽에 보면은 그 칼럼 제목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쓴 글이 새롭네. 2012년도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글을 이렇게 쓰면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동포고 우리 헌법에서도 또 북한을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될 우리 민족, 우리 한 국가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백성들이 지금 참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치 체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독재 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지금 정치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과정에서 이제 무리수주다 보니까 사회가 상당히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데올로기나 억압 통치 체제를 통해서 지금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네. 혹시나 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잘 끌어안아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전체 한반도에 큰 충격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예, 잘 말씀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호전적인 지도자로 유명하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요즘 평화 공세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의 그 대남 평화 공세는 항상 그 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에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토론도 많이 하고 체제가 좀 불안정하고 북한 정권의 대외 노선이 원활치 않을 때는 항상 대남 평화 노선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내부 상황을 지금 감내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하고 대결 구도만 간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남 평화 공세는 일시적으로 지금 진행된 거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또 상황이 바뀌면은 대남 대결 자세로 또 대남 대결 구도로 국면을 아마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뭐 다룬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저 체제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 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치학자 박태호가 보는 북한 문제를 연구한 박태호가 보는 북한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유사한 사례를 겪은 동서독의 통일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주변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협력구도를 잘 이끌어내서 서독이 동독을 통일할 때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지지해주고 미국이 강력하게 협조했듯이 네. 우리 외교력을 더 키우고 네. 국제사회에서 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고 가져가야지 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가 오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그런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가 그런 급변 사태를 잘 극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번에 박태호 교수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내신 책이 북한에 관련된 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 책을 발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시대담론입니다. 이 책은 제가 16권째 책 중에서도 지난 거의 1년 정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한 1년 정도 쓴 칼럼과 시 등을 모아서 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고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역사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 지식인은 특히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같이 호흡하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런 의무라든지 책무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시대정신 또 남북 통일에 대한 분명한 담론 잘못된 담론이 아니고 통일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득이 되고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그런 개인적인 희생도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할 때 단합된 국민의 그런 통일에 대한 열망 네. 예? 그리고 강인한 경제력 네.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그런 국제사회 철저한 협력 이런 세 가지 여건이 됐을 때 통일이 이뤘듯이 우리도 이제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네. 국민정신, 역사정신, 네. 국가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책에 많이 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어제 출판기념회에서도 그 자리에 오신 많은 우리 저명 인사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이 책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보았습니다. 네. 네, 박태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정치학자로 또 외무통상 관료로 또 현실 정치인으로 또 국회의 정책보좌관으로 또 공기업 임원으로서 중책을 맡아오시면서 경영 전략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대 상황이 항상 그 철학에 녹아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후기 정보 산업사회로 이렇게 접어들 때는 부드러움과 비전 그리고 직원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문화 또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능력과 실행 수단을 담은 그런 아주 실행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까지 큰 그림에서는 철학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방향 제시가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직원들과의 공감대, 구체적인 정책 실현 능력, 수단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경영이 21세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국가 경영이나 공기업 경영이나 아마 회사 경영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태호 교수님은 또 2007년 이후에 주한 동티모르 명예대사로 또 네네. 활동하고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그 보람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 일간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계 최상위 갑부들 89명인가요? 89명일 겁니다. 그렇죠? 네. 89명인가 정도 그리고 되는 그 세계 최상위 갑부들이 갖고 있는 부의 총계가 1,800조 원인데 이거는 약 35억 명 하위 계층들 35억 명이 갖고 있는 그 부의 총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동티모르를 제가 가보면은 바로 그 최하위 계층들이 가장 많이 살고
국제사회에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 체험하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동팀으로 그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외교부에 있던 시절 그 이후에 또 그 나라가 독립하고 외교 관계를 우리나라가 맺었지만 여기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만들고 그걸 유지할 돈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대사 명예영사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기꺼이 수락하고 그 후에 이제 동팀으로 정부를 대신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든지 동팀으로가 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그 많은 뜻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울 건 돕고 또 지금도 동팀으로가 아직 그 완전한 그 후진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과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나누고 또 전 세계 평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민간 외교 활동을 통해서 증진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산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동팀으로의 그 민간 외교 활동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조그만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좋은 말씀과 많은 경력들을 듣다 보니까 박태일 교수님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인생 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는 그 학자로서 최근에 이제 우리 고려대학 국제학부하고 국제대학원에서 제가 국제 문제를 특히 그 영어로 이제 주로 많이 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든지 전 세계에서 그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국제 문제를 강의합니다만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렇게 학문을 연마해서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계 수단으로 또 우리 가족을 챙기고 뭐 이런 기본적인 역할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혜택 받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앞으로 이 지구촌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 처방을 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백성이 근본이 되고 국민이 소중히 대접받는 그런 사회인데 제가 이 국제정치학자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최근 수년간 느끼는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말 우리 백성들이 원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그 얼굴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전부 물질 쪽에 물질이라는 그런 큰 함정 속에 너무 함몰되어서 우리 인간의 가치라든지 철학의 가치, 인본주의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민본 정치가 무엇인가. 네. 예? 이번 조선 시대에도 허균이 같은 이런 대학자가 그 전제 왕조 시절에도 백성의 중요성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백성 속에서 찾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 위대 올력이 21세기 담론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그렇게 좀 정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국가 간에 투철하실 것 같습니다. 뭐 국가 간이 추천한 것보다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 빠지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제한군인의 회원이 저는 장교들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병들도 제대한 군인들은 제한군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제가 빠지를 달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익과 우리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라는 큰 테두리가 건전하고 튼튼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행복 주권도 잘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민주주의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국가관을 그렇게 좀 정립하고 싶네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 2000년도에 또 시인으로 활동을 예. 하셨어요. 그 이후에 활동이 또 있으신가요? 2000년도에 시인으로 등단하고 그전에는 주로 이제 서정시 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든지 연민, 아픔, 고뇌. 그러다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러서는 우리 사회 개혁 문제, 또 국가 발전의 문제 이런 쪽에서 참여시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렀어요. 그래서 좀 참여시 쪽으로 좀 많이 쓰면서 꾸준히 시집도 발간하고 또 각종 문예지에 제 시를 좀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문인들과 또 지식인들과 바로 문학적인 감성을 통해서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활동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잔잔한 우리 정서의 흐름, 또 우리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언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것이기에 그것도 제가 쉬지 않고 틈만 나면 기고하고 또 문인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북한 전문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많은 책들을 기고를 네네. 하셨는데 그동안 16권의 책을 또 집필을 하셨다고 하세요. 네네네. 저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직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좀 그 국제 정치에 관련된 서적을 다른 학자들과 공조를 한 3권인가 내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그런 모순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시라든지 칼럼 형태로 이제 학술적인 것보다는 글쓰기를 통한 애국운동, 사회 계몽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글을 써서 좀 책으로 내서 토론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저술한 책이 어떻게 내다 보니까 이제 16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칼럼집, 뭐 시집 등 일을 하다 보니까 16권이 됐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그리고 꿈꾸신 그리고 계신 어떤 삶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저는 뭐 첫째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우리 소중한 가족을 일단 잘 섬겨야 되겠죠.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와이프, 우리 어머니, 부모님 가족들에게 성실해야 되고 이제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제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하고 또 학자로서 강단에서뿐만 아니고 이 거대한 그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러 자리를 거치면서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식견과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부지런히 더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마지막인데요. 네네. 네, 교수님이 또 고려대학교 교수이자 정치학 박사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네. 하여튼 우리는 앞으로 좀 많은 투자를 좀 교육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살아있는 교육, 예? 죽은 교육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회가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그런 교육 시스템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념적이고 제도권에 함몰되는 이런 교육보다는 부드럽고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또 젊은이들의 그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끄집어내서 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나은 방송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첫 해외 순방에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서 세계 유수 글로벌 기업 CEO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코리아 세일즈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바로미터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